쇼펜하우어 문장론 다시 6.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지음, 기묵, 옮김. 간결한 표현과 사조. 쓸데없이 덧붙인 단어도 문체의 이 같은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볼테르 또한 형용사는 명사의 적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즉 되도록 많은 단어들을 구사해 자신의 사상적인 빈곤을 은폐하려는 저술가가 많은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무의미한, 다시 말해 독자가 고생해서 읽을 만한 가치가 없는 단어를 길게 나열하는 행위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 저술가는 독자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력을 낭비시켜서는 안 된다. 이처럼 양심적인 태도로 글을 쓸 때만이 나름대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독자의 신뢰도 얻게 될 것이다. 무의미한 문장을 더 써놓는 것보다 차라리 좋은 문장이라도 문맥상 거슬린다면 과감히 잘라내는 편이 훨씬 낫다. 절반은 전체보다 낫다는 헤시오도스의 격언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이다. 작가가 모든 것을 다 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독자가 권태를 느끼게 하는 비결, 그것은 모든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한 문제의 핵심과 중요한 부분만 언급하고 독자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둬야 한다. 적은 분량의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 다량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작가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모든 위대한 작가들은 다량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소량의 언어를 사용했다. 진리는 간결하게 표현될수록 독자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한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독자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원인을 미리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독자가 수사적 기교에 농락당하거나 기만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간의 존재가 덧없다는 진리를 욥의 다음과 같은 말처럼 깊은 감동과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수사적 표현이 또 있을까? 내가 태어나던 날에 이 세계가 멸망했더라면, 차라리 캄캄했더라면, 사망의 그늘이 내가 태어나던 날을 자기 것이라 우겼더라면, 내 눈으로 이토록 참담한 환난을 보지 않았을 것을. 괴테의 소박하고 정결한 시가 기교로 가득 찬 실러의 시보다 월등히 우수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또 각국의 민요가 자국민에게 강한 감동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건축에서 지나친 장식을 경계하듯 언어를 통한 예술에서도 불필요한 수식과 부연, 과잉된 표현을 경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대신 순결하고 간략한 문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쓸데없는 덧칠은 본질을 왜곡시키게 마련이다. 단순하고 소박할수록 진리는 더욱 고귀해지며 이 같은 단순함은 예술을 진리로 승화시키려는 모든 예술가들의 공통적인 규범이다. 표현의 간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표현해야 할 사실만을 기술해야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빤한 내용을 쓸데없이 길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내용과 불필요한 내용을 올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수적이다. 그렇다고 정상적인 문법까지 간결하게 희생시키라는 뜻은 아니다. 몇 마디 단어를 생략한다는 명분으로 표현을 악화시키거나 문장의 뜻을 왜곡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나 이런 어리석은 행위가 간결함으로 잘못 곡해되어 유행하고 있는데, 이 같은 간결함은 자칫 문법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까지 잘라버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현재 독일에서 가장 형편없는 저술가들이 이런 잘못된 수법에 열중하고 있으며, 이런 수법을 신봉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들은 몇 가지 뜻이 다른
문장을 연속적으로 써야 할 때 단 한 개의 단어를 생략하기 위해 문장의 가장 핵심적인 동사나 형용사를 변형시켜 명사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독자는 도저히 뜻을 헤아릴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 결국 모든 문장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만 한다. 이렇게 몇 번씩 반복해서 읽어도 저자의 의도는 여전히 모호하기만 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생략법을 사용해 표현과 문체를 간결하게 만들고자 헛된 노력을 낭비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간결이란 그들의 단순한 머리로 상상하는 간결함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신봉하는 방식으로는 문장 전체의 의미를 간결하게 나타낼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햇빛처럼 귀중한 단어 하나가 생략되는 바람에 문장은 거대한 수수께끼가 되어 독자들을 바보로 만든다. 그들은 특히 when와 so 같은 불변화사의 활용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사를 앞에 두고도 문장의 말미에 그 대역을 반복해서 출연시키는 식이다. 이런 생략법을 사용할 경우 적절한 상황과 그렇지 못한 상황을 구별해야 하지만 그들의 아둔한 머리로는 도저히 구별이 불가능하다. 그 결과 독일어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낯선 문장과 모호한 단어들이 탄생하곤 한다. 풍요로운 사상과 문체의 탄생.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간결한 문체와 우아한 문체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문체는 풍요로운 사상과 그 주제에 의해 자연스레 태어나게 마련이다. 즉 간결한 표현을 위해 어구를 아무리 절단한다고 해도 사상이 풍요로워질 수는 없으며 작가가 기대하는 도움도 받을 수 없다. 내용이 풍부한 사상, 쓸만한 가치가 충분한 사상이라면 이를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소재는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사상을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법과 어구의 세부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통해 완벽한 복합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내용은 정리되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글을 절단하게 되는 것이다. 시중에 유행하는 절단된 글로는 사상의 진보를 기대할 수 없다. 그들이 내세우는 간결한 문체는 그들이 자랑하는 사상만큼이나 빈곤해 보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단어를 줄이거나 문장의 형태를 축소시키는 잘못된 방법을 버리고 우선 사상을 풍부하게 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환자가 예전에 입던 옷이 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줄여버린다면 육신이 다시 건강해진 후 또다시 옷을 골라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된다. 글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객관적인 표현과 문장력. 문학이 타락하고 고전어가 무시당하는 오늘날 문체의 혼란은 당연해 보인다. 문체상의 결점은 이제 작가로서 저격 미달이 아닌 자랑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런 풍조가 유행하는 곳은 오직 독일뿐이다. 이 결점의 성격은 지극히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라는 의미는 어떤 문장이 담고 있는 뜻을 오직 문장을 만들어낸 작가만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작가만이 만족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들은 자신의 글에 대해 독자 스스로 방법을 터득해 이해하라고 종용한다. 즉 혼잣말로 떠들듯 독자를 무시하고 글을 쓴다. 그러나 붓을 잡은 이상 독자와 대화하는 식으로 글을 써야 마땅하다. 비록 대화에 비유했지만 나의 말에 대답해 줄 사람이 없다고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욱 명확하게 표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주관적인 문제를 피하고 되도록 객관적인 표현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자를 작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문장,
즉 작가의 사상을 독자의 머릿속으로 고스란히 옮길 수 있는 문장력부터 길러야 한다. 이런 문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사상도 중력의 법칙을 따른다는 점부터 명심해야 한다. 사상을 머리로 생각하고 종이에 쓰기는 쉽지만 종이에 쓰인 것을 머리로 옮기기는 무척 어렵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이런 법칙에 의해 만들어진 문장은 화가의 손에 의해 완성된 한 장의 유화처럼 독자의 머릿속에서 객관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달리 주관적인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문체는 벽에 붙은 얼룩처럼 보는 각도에 따라 그 형상이 모호해진다. 아무리 얼룩일지라도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얼룩이 추구하는 형상을 확인할 수 있을 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얼룩을 확인하는데 그친다. 표현은 이처럼 주관적인 작용과 객관적인 작용으로 분리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동일한 표현에서 두 가지 작용이 모두 가능한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내가 읽은 어떤 신간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다. 요즘 들어 형편없는 책들이 엄청난 분량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이를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 내가 이 책을 집필한 것은 아니다. 나는 이 문장을 읽고 작가가 밝힌 주관적인 의도와 달리 형편없는 책의 수를 더욱 늘리기 위해 작가가 글을 쓴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국어 죽음 1. 아무런 생각 없이 글을 쓰는 행위는 자신의 사상에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시인하는 것과 같다. 자신의 사상이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감격스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솟구칠 것이다. 이런 감정은 보통 신전이나 귀중한 예술품, 금, 은 등으로 만들어진 진귀한 도자기를 감상할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이다. 자신의 글을 통해 이런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명확한 표현이 선행되어야 하며 마지막 페이지까지 목적과 끈기를 유지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 자신의 사상이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클래시카라는 존칭으로 불리는 고인들의 작품 경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플라톤은 7번이나 개작해서 간신히 국가를 완성했다고 한다. 반면에 독일인은 조금만 힘에 부쳐도 자포자기의 표정으로 이상한 복장을 하고 거리를 쏘고 다니는 민족이다. 이렇듯 내면의 고통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 독일인의 국민성이다. 그러나 문장에서까지 이 같은 국민성을 표출한다는 것은 독자에 대한 모욕이며 타인의 명예에 대한 훼손이다. 이런 경우 독자도 당연히 돈을 주고 이따위 책을 읽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이런 책들이 항상 비평가들의 손에 의해 우리 시대의 고전으로 추앙받는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원고료 때문이다. 마치 판사가 잠옷과 슬리퍼 차림에 피고 앞에서 판결문을 읽는 광경과 비슷하다. 이에 비해 영국이나 프랑스의 비평가들은 아무런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평론을 발표하고 있다. 내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영국과 프랑스의 평론을 대표하는 에든버러 리뷰와 주르날데 사방이라는 평론 잡지를 읽어보기 바란다. 자신의 추잡한 내면처럼 더러운 옷을 입은 인간과 거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독자의 명예를 고려하지 않은 추잡한 악몽과 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과감히 그 책을 던져버려야 한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학자들은 라틴어로 글을 썼다. 특히 독일에서는 이 같은 경향이 더욱 심각했다. 누구나 알다시피 라틴어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다. 따라서 문법이나 철자가 조금 틀렸다고 해서 크게 불명예스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독일의 학자들은 완벽한 라틴어를 쓰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거듭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라틴어라는 족쇄에서
해방된 독일의 현실은 어떠한가?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학자들은 100년 전의 선배 학자들처럼 우리의 모국어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학자들은 오늘날까지도 이 같은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독일에서만큼은 정반대의 길이 횡행하고 있다. 이들은 너무 성급하게 모국어의 진보에 대해 결론을 내려버렸다. 그 결과 문체도 사라지고 문법과 논리도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는 미완료 과거로 통일되었고 소유격은 어느새 탈격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수많은 전치사가 목숨을 잃었고 이제 단 하나의 전치사, 즉 푸르만이 외롭게 살아남았다. 모국어의 죽음 2. 모국어를 황폐하게 시키는 구체적인 예로 와이브 대신 프라우를 사용하는 경향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 이처럼 잘못된 용법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때마다 암울한 독일어의 미래에 절망감이 느껴진다. 프라우는 라틴어의 악설, 아내이며 와이브는 미울리아, 여자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13세기에도 현재와 같은 혼동이 있었으며 훨씬 나중에서야 이 두 가지 명칭이 구별되었다. 여성이 여자로 불리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인이 유다인으로 불리기를 꺼려하는 것과 또 제단사가 바느질 집 주인으로 불리기를 꺼려하는 것과 비슷한 심리이다. 아무리 작은 고물상의 주인이더라도 간판만큼은 상회를 선호하는 것도 같은 심리이다. 지식인들이 농담을 굳이 유머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심리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단어는 순수한 의미뿐 아니라 사회적인 평가가 더해졌을 때 비로소 완전한 효용을 갖추게 된다. 비록 단어의 철자에는 그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사물에 대한 결정 요소가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지만 사회 구성원 간의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일반적인 의미를 갖는 언어로서 통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월이 지나면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언제든 그 의미가 뒤바뀔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인처럼 표현의 형식 때문에 wive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단 한마디라도 존재하는 모국어를 삭제하는 것은 한 명의 동족을 살해하는 것과 같은 범죄이다. 그러므로 경박한 학자들이 모국어를 멋대로 재단하는 행위에 대해 동족 살인에 해당하는 징계를 가하는 것이 마땅하다. 작가의 의식구조. 미리 설계도를 완성한 후 이 설계도에 따라 세부적인 부분까지 완벽하게 실현시키는 건축가가 드물듯이 한 권의 책을 일관된 사상과 정신구조로 써가는 작가도 드물다. 대다수의 작가들은 도미노 놀이를 즐기듯 글을 쓴다. 도미노를 나란히 세워놓는 것처럼 절반은 의식적으로 쓰고 나머지 절반은 그 의식에 지배당하는 우연에 의해 글을 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문장이 되는지 또는 어떤 결말로 도출되는지 작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많은 저술가들이 자신의 의식구조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현상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오늘날의 생활은 그 템포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문학이 요구하는 정서적 안정과 회상의 어려움이 많다. 덕분에 우리의 작가들은 극단적으로 무의미한 작품들만 쏟아내면서도 이것이 대체 왜 잘못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올바른 글쓰기 작가의 양심. 인간은 한 번에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다. 글을 쓰기 전에 먼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두 서너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독자에게 이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저술가들이 있다.
그들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문장과 복잡하게 얽힌 사상을 삽입문처럼 첨가시킴으로써 독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오늘날 유명하다는 작가 중에 이런 유치한 방법을 쓰지 않는 부류는 거의 없을 정도이다. 독일어는 다른 유럽에 비해 이같이 불합리한 행위를 유포시키는데 적격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저술가들이 이토록 멋대로 행동하는 이유가 독일어에 있다고 주장해도 특별히 반박할 만한 변명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행위가 명예롭다고는 말할 수 없다. 프랑스어로 쓴 산문은 무척 기분 좋게 읽어 나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프랑스어가 이 같은 잘못을 결코 용납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인은 논리적인 질서, 그 중에서도 자연의 기본적인 질서를 숭앙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나열해 나갈 수 있는 특별한 민족이다. 다시 말해 독자가 생각하기 쉽도록 작가가 자신의 사상을 조금씩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독자는 저자가 원하는 대로 저자의 사상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의 경우 이와 반대로 몇 가지 쓸데없는 생각을 추가해 가뜩이나 난해한 문장을 더욱 복잡하게 뒤엎는다. 독일의 작가가 성격이 급해서인지 아니면 독자의 수준이 그만큼 높다고 생각해서인지 평균적으로 한 가지 주제가 아니라 대여섯 개의 주장을 한꺼번에 쏟아버린다. 이 같은 행위는 독자의 주의력을 어지럽히는 그릇된 요구이다. 주의력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세 가지 또는 네 가지의 다른 내용들을 여과 없이 독자에게 쏟아붓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다. 이 때문에 딱딱하고 어색한 현대의 독일식 문체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극히 사소한 주장에도 지나칠 정도로 복잡한 표현이나 기교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할 때 독일인의 국민성은 아둔함이다. 행동, 언어, 대화, 이해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수단 등 모두가 아둔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 널리 통용되는 문체야말로 독일 국민이 보여주는 아둔함의 대표격이며 장황하고 복잡하게 늘어진 문장에서 나는 독일 국민의 참담한 내일을 목격한다. 간혹 이들이 쓴 글을 읽게 되면 5분 정도는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글귀들을 참을성 있게 받아들여야 결말 부분에 이르러서 마침내 수수께끼를 풀게 된다. 어쨌든 이런 문장이 독일인들을 만족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문체는 날이 갈수록 위험과 엄숙한 풍모에 젖어들고 있으며 독자는 점점 바보가 되어간다. 독일식 문체에 흠뻑 빠진 문장가들은 되도록 모호하고 불확실한 표현을 만들어내는데 열심이며 그로 인해 무수한 글들이 안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독자의 정신세계를 혼미하게 만들고 있다. 아마도 그들은 이런 식으로 글을 써야만 독자로부터 항의가 들어와도 변명할 방도가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는 거만하게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위대한 사상가처럼 군림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독일인의 아둔함이 이 같은 특징을 갖춘 문장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유럽인들이 독일에서 출간된 책을 번역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같은 독일인들의 아둔함 때문이다. 독일인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은 거짓된 지식의 파편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를 찬양하는 것은 오직 독일인 뿐이다. 독일어 악문의 역사는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었다. 그중 현재까지 그 수명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문장은 처음과 끝을 종 잡을 수 없는 삽입문이다. 이런 종류의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기억력이 탁월해야 한다. 문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은 판단력과 지성임에도 오늘날 독일의 문장은 예외적으로 기억력만 요구한다. 그 이유는 우선 삽입문이 별다른 의미가 없이 길게 늘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단어들이
끝도 없이 펼쳐지기 때문에 독자들은 기억의 끈을 단 한 번이라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만 한다. 마치 찢어진 편지에 남겨진 조각처럼 독자의 기억이 유일한 암호가 되어 말도 안 되는 문장을 해독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까지 기억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다행히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하면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결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곧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독자는 작가가 원하는 주제를 획득할 때까지 암기를 강요받는 셈이다. 이는 분명 독자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저자의 월권이다. 그렇다면 독일의 작가들은 왜 그토록 복잡한 삽입체를 편애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상을 심오한 지성으로 보이게 하고 싶어서이다. 즉, 독자들의 존경을 받고 싶어서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예를 든 여러 가지 기교는 본능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작가의 그릇된 욕망이 숨어 있다. 그들은 이런 기교를 통해 자신의 정서적 빈약함을 은폐한 후 독자에게 정반대되는 인상을 심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두 가지 다른 생각을 두 도막의 나무토막처럼 십자가 형태로 짜 맞추는 것은 독자의 상식을 무시한 행위다. 그렇다면 이 같은 십자가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처음 주장하던 내용을 잠시 중단하고 그 사이에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을 삽입한 후 다시 첫 문장의 말미와 중간에 끼어든 문장의 시작을 그럴듯하게 매듭 지으면 간단하게 독자를 속일 수 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독자에게 십자가를 건네는 것이다. 이는 식당에서 손님에게 빈 접시를 내미는 것과 같다. 손님은 접시 위에 어떤 요리가 담겨져 있길 기대하며 식당을 방문했다. 삽입문은 원래 하단의 주석처럼 텍스트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데모스테네스와 키케로도 이런 삽입문이 포함된 복합 문장을 간혹 사용했는데 대문으로서 이렇게 하지 않는 편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유기적인 연결이 결여된 삽입문을 쐐기를 박듯 끼워 넣고 한 줄로 충분한 문장을 수십 개로 쪼개 버리는 것은 악 취미 중에서도 타인을 가장 불쾌하게 만드는 악습이다. 예를 들어 줄지어선 사람들 속으로 새치기를 하는 것과 같다. 오히려 독자를 무시하는 이 같은 분열적인 문장이야말로 가장 무례한 행위이다. 최근 수년 동안 값비싼 붓으로 난잡한 글만 발표해온 악질적인 산문 문필가, 즉 눈앞에 얼씬거리는 빵을 붙잡기 위해 원고지를 메워 나가는 자들은 한결같이 무례함의 극치에 도달해 있다. 이들 산문 문필가가 이처럼 삽입문에 열광하는 까닭은 게으른 탓이 아니라 일반 독자보다 더욱 어리석은 인종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이런 어리석음이 문장에 생기를 부여하는 일종의 자랑스러운 수법이라고 확신한다. 분석적인 판단. 논리학에서는 훌륭한 문장을 쓰기 위해 분석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분석적인 판단은 저자를 어리석게 비추는 광대의 의상에 불과하다. 어떤 개념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속성을 일부러 끄집어내 그것을 개체로 삼을 경우 그 같은 어리석음은 눈에 더욱 잘 띄게 된다. 예를 들어 한 마리 소가 뿔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 의사는 병자를 고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표현은 얼마나 어색한가. 따라서 분석 판단은 설명이나 정의가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비유의 기능. 비유 또는 직유는 미지의 상태를 기지의 상태로 환원시킬 때 큰 가치를 갖는 표현법이다. 직유가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하면 우유나 우의가 되는데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를 가장 평이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직관한 후 표현하려는 시도이다.
어떤 사물에 대해 그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유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사물의 공통적인 부분을 선택한 후 공통적이지 않은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개념이 점차 확정되는 것이 바로 비유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종류의 이해를 막론하고 이해란 결국 어떤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상태가 이질적인 여러 가지 형식이라든가 사물 등의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명백하게 더욱 순수하게 상태의 진실을 파악하게 된다. 즉 어떤 상태로부터 이해되는 하나의 형식은 보편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작가나 독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없는 직관적인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가지 이질적인 형식을 통해 동일한 상태를 파악하는 활동은 어떤 상태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고 따라서 더욱 주관적인 지식과 완전한 지혜로 발전하게 된다. 비유는 이처럼 지식을 얻는데 필요한 강력한 무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야말로 작가의 능력을 발휘하는 가장 완벽한 기회이기도 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교묘한 비유를 생각해내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지성이다. 인간은 타인에게 비유를 배울 수 없으며 비유는 오직 자기 자신이 천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활동할 뿐이다. 왜냐하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유를 창조해내는 능력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그가 남긴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 상반되는 성질의 사물에서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이 철학의 목적이라면 그 같은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비유이다. 언어와 문법의 창조와 파괴. 인류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훌륭한 예술 작품의 토대가 되는 인간의 언어와 문법을 창조해낸 사람들, 즉 품사를 만들고 명사와 형용사, 대명사의 성질과 격, 동사의 시칭과 화법을 최초로 구별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위대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문법에 의해 동사의 시칭은 미완료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로 정밀하게 구별될 수 있었다. 그리스어에서는 부정 과거가 가미되어 시칭의 구별을 더욱 세분화하고 있다. 어쨌든 이 같은 문법의 발달은 인간의 사상을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 즉 적절하고 충분한 도구를 갖추기 위한 인간의 의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인류의 정신적인 조상들은 사색의 미묘한 뉘앙스까지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이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받은 현대의 독일인들은 과연 어떤가? 우매하고 아둔한 신문 기자들, 빵 한 조각에 목숨을 담보하는 문필과 조합의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행위는 과연 어떤가? 그들은 지면을 절약하기 위해 조상들이 남겨놓은 세밀한 문법적 구별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만행은 과거 시칭을 모조리 미완료 과거의 틀에 얽어맨 후 오직 미완료 과거로 지나간 세월을 정의하고 있는 점이다. 그들의 눈에는 문법의 형식을 완성한 인류의 조상은 완전한 백치이며 전능한 인종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시제를 일률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미완료 과거만을 유일한 보편적 과거로서 모든 현상에 대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유일한 문법적 완성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그리스인은 일반적인 세 가지 과거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두 가지 부정 과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눈에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어리석은 야만인으로 비칠 게 틀림없다. 더 나아가 그들은 여러 가지 접두사를 잘라내는데 열심이다. 이것도 그들이 보기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단축과 절단 때문에 불구가 된 모국어를 쓰며 자라난 젊은이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다만 뿐, 그렇다면, 때문에, 과연, 이지만, 그리고 같은 논리적 불변동사마저 지면을 절약하기 위해 문장에서 삭제하고 있다. 문장의 성격을 결정짓는 불변화사를 제거한 문장이 독자를 암흑 속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영하는 저술가가 상당히 많다. 이들은 이해하기 힘든 문장이야말로 자신들의 지성에 받쳐진 훈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독자의 존경심을 끌어내고 있다. 요컨대 이들 계량주의자들은 한 음절을 얻기 위해 모국어를 파괴하는 폭행을 일삼으며 문법이나 어휘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남과 다른 개성을 표출하고자 음절을 잘라내는 것은 기본이고 온갖 잔꾀를 통해 새로운 문법과 어휘를 창조해내고 있다.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간결한 문체가 완성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망상일 뿐이다. 표현의 간결함은 음절을 말살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특별한 능력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문제는 그들이 이 같은 어리석은 시도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난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어리석은 당나귀 무리들의 추종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어 개선 운동이 세상의 환영을 받는 이유에 대해 굳이 설명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겠다. 언어는 일종의 예술품이므로 객관적인 규칙으로 다뤄야 마땅하다. 언어로 표현되는 모든 작품은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하며 그 의도에 부합해야 한다. 어떤 문장이든 독자를 위한 진지한 배려가 시도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설명이 부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언어는 객관이다. 따라서 작가가 멋대로 표현하고 읽는 독자가 그 의미를 적당히 추측해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만행이다. 격을 무시하고 과거를 모두 미완료 과거로 표현하고 접두사를 생략하는 저술가는 분명 주관주의자다. 동사의 시칭과 화법, 명사, 형용사의 격을 고안하고 구별한 우리의 선조들과 현재 활동 중인 가련한 저술가들의 차이는 그런 점에서 너무나 명백하다. 그들은 선조가 이룩한 문법상의 구별을 모두 버리고 싶어한다. 모호한 표현으로 만족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호텐토트어를 모국어로 보존하고 싶어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를 대표하는 매문업자의 정체이다. 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가 문학사적으로 정신의 완전한 파산을 특징으로 삼는 시대로 규정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신문 기자로부터 시작된 언어 파괴는 학자들의 환영을 받아 모방되었고 그 모방은 그들의 학술 논문과 저서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적어도 학자라면 풍조에 반항하는 구체적인 시범을 보이고 참된 독일어를 수호해야 마땅함에도 누구 한 사람 매문업자들의 글을 제지하려는 용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나는 지금껏 이런 매문업자에게 순수한 학구적 열망으로 저항하는 학자를 보지 못했다. 현재 독일에서 문필계의 천민들에게 학대받는 모국어에 구원의 손길을 뻗치려는 학자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양떼처럼 순진하게 어리석은 목자의 뒤를 따르고 있다. 학자의 이 같은 태도는 독일의 국민성에서 유래한다. 독일인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사태를 결정하는 행위를 이토록 증오하는 백성은 없다. 생활과 문학이 항상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독일인은 온순한 양떼처럼 풀만 뜯고 있다. 독일인에겐 분노가 없다. 멍청한 비둘기처럼 먹이를 던져주는 손길에 감사의 눈물만 흘린다. 그러나 분노가 결여된 자에겐 지성도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성은 반드시 어떤 종류의 예리함을 요구한다.
예리한 감각은 생활에서도 예술과 문학에서도 비난과 모멸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항상 손을 맞잡는다. 이런 살아있는 감정이야말로 어리석은 모방을 제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쇼펜하우어의 문장 노트. 쓰기 위해 쓰는 것은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글쓰기의 세 가지 유형. 생각하지 않고 글쓰는 유형, 쓰기 위해 생각하는 유형, 쓰기 전에 모든 사색을 끝내는 유형. 남의 글을 표절하는 행위는 일종의 강탈이며 범죄 행위이다. 제목은 간결하고 함축적인 것이 좋다. 참신한 소재와 형식은 글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한다. 대화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화제가 아니라 대화를 이끌어가는 형식적인 능력이다. 풍자는 대수처럼 일정치 않은 가치에 대한 조작이다. 인간의 존엄인 생명까지 풍자의 손길이 미쳐서는 안 된다. 위대한 작가는 오직 자신의 길만을 걷는다. 익명과 가명의 글쓰기는 진실을 은폐하는 것과 같다. 잘못된 인용과 멋대로 고치는 문장은 위조 화폐와도 같다. 문체는 정신의 표정이고 인격의 개성이다. 작가의 고유한 문체는 소박한 정신과 순수한 신념으로 구축되는 건축물과 같다. 허황한 글쓰기는 조잡한 연극과 같다. 장황한 단어들의 나열은 독자의 눈을 어지럽게 한다. 엉터리 글쓰기에도 문법, 논리, 수사라는 세 가지 기본 형태를 필요로 한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글쓰기처럼 어려운 일은 없다. 소박한 기품과 정직한 글쓰기야말로 글쓴이에 대한 가장 훌륭한 찬사이다. 읽기 쉽고 정확한 문체를 위해서는 주장하고 싶은 사상을 소유해야 한다. 자연스럽지 못하고 모호한 표현,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는 문장, 군더더기가 많은 글쓰기처럼 나쁜 것은 없다. 간결한 문체와 정확한 표현은 좋은 글쓰기의 첫 걸음이다. 무분별한 외래어의 남용은 글쓴이의 정신적 빈곤을 감추기 위함이다. 문체는 머릿속의 사상을 명료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쓸데없는 사족은 문체와 문장의 명료함을 흐리게 한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쓰려고 애쓰지 말라. 문체의 핵심과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라. 그릇된 언어 선택은 지성을 마비시키고 고요한 개념을 잃게 한다. 간결하고 우아한 문체는 풍요로운 사상에서 태어난다. 적절한 비유는 작가의 능력을 발휘하는 가장 완벽한 기회이다. 어떤 사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유가 필수적이다. 적절한 비유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지성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상반되는 성질의 사물에서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이 철학의 목적이라면 그 같은 공통점을 발견하는 눈은 바로 비유이다. 언어는 일종의 예술이므로 객관적인 규칙으로 다루어야 한다. 지성은 예리함이며 예리한 감각은 예술과 문학에서 살아있는 감정으로 통한다.